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보유 지분을 7%로 늘리며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주력하던 LG화학이 국내 업계 최초로 전기 선박에도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배터리를 공급하는 선박은 노르웨이 아이데스빅사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 작업 지원선인 바이킹 퀸호입니다. 메르스 격리자 수가 303명 늘어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메르스 확산 우려에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들은 고객의 발길이 뜸해질까 대책 마련에 나섰고 화장품, 여행, 레저 등 관련 주가는 지난 2주 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는 가운데 월세가 오르면 전체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악화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양사 합병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양사의 합병에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 7.12%, 총 7,065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양사의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를 크게 웃돌면서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어 온 합병 계획에 차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계획안에 따르면 양사의 합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으면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매수 청구가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이제 매매 차익을 누리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안에 불만을 품은 삼성물산의 외국인 주주들이 엘리어트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9%대 지분을 보유 중인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 투자자들까지 가세한다면 합병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삼성물산은 지분 구조면에서도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이 19%대에 머물러 취약한 편입니다. 이번 공시를 통해서 향후에 지분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 같고 지분 경쟁이 이어진다면은 조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각각 장중한 때 12.86%와 8.79%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인 15만 6,493원과 5만 7,234원을 각각 웃돌아 합병에 불만을 품은 투자자는 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만큼 합병 무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삼성물산 지분을 대거 매집해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그간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주력해온 LG화학이 이번에는 선박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 선박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국내 업계 최초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영토를 해상으로 넓혔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전기 선박 시장에 진출한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노르웨이 아이데스빅사의 세계 최초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 작업 지원선인 바이킹 퀸호의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공급되는 배터리는 650kW로 현지에 약 10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 가능한 전력량입니다. 크기로는 대략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LG화학은 오는 7월 초까지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바이킹 휜호는 해상의 유정까지 필요한 물자를 운반하는 배로 물자를 건넬 때 강한 파도를 견디기 위한 자동 위치 제어와 항군의 저속 운항, 대기 시에 배터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이킹 휜호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료비는 18%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등 환경 오염 물질은 25%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물에 접촉할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해상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LG화학은 방수와 방염, 방진 기술 등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LG화학은 또 노르웨이 성급협회 노르쉐 베리타스와 이와 협력 중인 전기선박 관련 기술 컨설팅 회사인 잼사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추가 수주가 기대됩니다.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서 전기선박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선박업계는 배터리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친환경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은 지난달 31일 중국 전기버스 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어 상하이 자동차 그룹 등 중국 빅3 완성차 업체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독일 다임러그룹과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북미 지역 1위 발전업체 듀크에너지와 전력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유럽과 북미 지역 진출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금부터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관련 소식들을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메르스 환자가 35명으로 하루 만에 5명이 또 늘었습니다. 격리자는 1,667명으로 어제보다 303명 많아졌습니다. 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격리가 해제된 인원은 전날보다 10명이 증가한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환자 발생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군 간부와 특정 지역 80대 사망자 등의 메르스 감염 여부는 현재 확인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고인의 메르스 감염이 확인될 경우 국내 메르스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나고 최초 3차 감염 사망자로 기록됩니다. 대책본부는 국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했는지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무더기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들이 잔뜩 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만 전국에서 18개 단지가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견본주택 6곳이 문을 열거나 열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방문객의 발길이 뜸해질까 긴장하면서도 예정대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등 일정을 진행하며 방문객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양,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은 견본주택 방문객 전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손세정제 등을 곳곳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월에서 6월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바짝 분양에 나서는 시기인데 걱정이라며 일정을 미리 정해두고 준비해온 터라 연기할 수가 없어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메르스가 모처럼 활기를 찾은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지 2주가 지나면서 관련 주가의 낙폭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화장품, 여행, 레저 등의 주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최초 메르스 감염 환자가 확인된 지난달 20일 42만 6,500원에서 2주가 지난 어제 11% 하락한 38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등 이 기간 화장품의 주가는 22%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주가도 지난달 20일 이후 각각 15%씩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도 각각 11%와 12% 내리는 등 여행주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화장품, 여행, 레저 관련주 중에는 최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일부 반등하는 종목도 나타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전세 월세 전환이 확산되는 가운데 월세가 1% 오르면 전체 가계의 소비가 0.02%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0.5% 악화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월세 주거비가 오르면 소비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주거비가 1% 상승하면 전체 가계의 소비 감소 효과는 0.02%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가 0.09%나 감소해 타격이 컸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월세 비중은 33%에 달했던 반면 상위 20%의 월세 비중은 8.1%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이 고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월세 상승은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상황도 악화시켰습니다. 월세가 1% 오르면 소득 격차는 0.5%가량 커졌습니다. 이는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월세 주거비가 오르게 되면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고 이는 곧 재산을 형성하기 어려워지게 돼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1분기 중 해외 여행객 증가로 우리 국민의 해외 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에서 3월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총 32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액인 지난해 3분기에 32억 달러를 넘어선 액수입니다. 설 연휴가 낀 데다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올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470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3.1% 급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수는 줄어들어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 방한한 외국인은 321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9.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전분기 대비 13.0% 감소한 27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5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18,386대로 집계돼 지난해 5월보다 2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수입차 누적 대수는 95,557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신규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로 4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4,649대로 가장 많이 팔려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난달 1위에 올랐던 메르세데스 벤츠는 2위로 밀렸습니다. 폭스바겐이 2,522대로 3위, 아우디, 포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BMW 320D였으며 다음으로는 BMW 520D, 폭스바겐 골프 1.4 TSI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산타페 더 프라임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RV 열풍에 맞춰 레저용 차량의 라인업을 강화해 휴가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 친환경 엔진을 탑재했으며 국산 SUV로는 최초로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해 안전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산타페 더 프라임의 출시로 레저용 차량의 라인업을 강화해서 SUV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산타페 더 프라임을 통해서 산타페 고객분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드리고 중형 SUV 시장에서 더욱 공고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대비 8.2% 감소한 54,990대를 판매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RV 차량의 판매는 9.5% 증가했습니다. 캠핑과 여행 인구가 늘면서 레저용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신차 효과 요인까지 맞물리며 현대차 판매 부진에도 RV 차량의 판매는 증가한 것입니다. RV의 인기는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기아차 역시 레저용 차량의 판매가 88.4%의 높은 증가를 보였고 한국 GM 쉐보레의 RV 차량 캡티바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4% 판매가 증가하며 2011년 4월 국내 출시 이후 최대 월간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산타페 더 프라임을 선보이며 레저용 차량의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RV 차량의 인기가 거침없는 요즘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RV 차량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1.75%로 연속 동결했었는데요. 그런데 수출,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이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론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내수 침체, 수출 부진까지 이런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이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금리를 인하할 때다.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요? 네,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크게 걱정하던 부분인데요. 먼저 수출 실적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10.9% 감소했습니다. 월간 수출액 감소율로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수출이 몇 개월째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수출 의존도가 10%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3% 가까이 차지해 수출 의존도가 크다 보니 수출 부진이 경기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출이 줄어들면 수출 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내수 기업까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수출 수입 모두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환율을 떨어뜨려 수출 부진을 만회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수출 부진뿐만이 아니라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기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는 9월론이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6월이 마지막 금리 인하의 적기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연내 특히 9월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경기 지표가 악화하면서 마지막 타이밍인 6월을 그냥 넘겨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물가가 금리를 내려도 될 만큼 충분히 낮아진 상태다 보니 금리 인하를 단행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1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인 1.75%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에서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예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우 회복세를 보여주려던 내수 경기에도 이제 메르스가 찬물을 끼얹게 되면서 이제 소비 심리도 많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금리 인하의 압박의 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메르스가 공기를 통해 쉽게 전파된다는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 매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한 일정을 취소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들까지 모두 직격탄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 한동안 메르스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직결돼 있다 보니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부채 급증세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 가까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통화정책으로 엔저에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추가 금리 인하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서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 부채 등의 이런 복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게 될 6월 금통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경기 진단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시에서 소득 금액 증명을 포함한 6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합니다. 한화건설이 일산 신도시 부지에 짓는 주거복합단지 킨텍스 꿈의 그림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2.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60만 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네이버는 전날보다 3.49% 내린 58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라이프스타일예보 윤지향입니다. 초여름부터 불볕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더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또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현재 서쪽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녁 나절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 점차 개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흐린 날씨 속에 햇빛이 차단되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보통 단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27도로 내년 이맘때 평균 기온을 되찾겠고요. 대구는 22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을 각각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리다가 저녁부터 개겠고요. 한낮에 속초와 강릉 22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남 남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개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주말에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위에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 중기 의학자 허준 선생은 병에 걸린 뒤에야 건강의 귀중함을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말을 어느 때보다 피부로 가깝게 느끼는 요즘인데요. 건강관리, 요즘 같은 때는 이 위생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